정말 이 토론회를 오늘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오늘 새벽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님, 또 우리 사회자님, 또 토론자님들, 또 유승민 대표님, 김종로 유이동 의원님, 그리고 가상준 정당학회장님, 또 외부에서 와주신 귀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토론자의 한 분이 민주당의 원내수석인 이철희 의원입니다. 지금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시다시피 어제 그런 국회 사정으로 인해서 9시에 긴급 의총이 잡혀서 원내수석으로 빠질 수가 없다, 이런 양해의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국당에서도 많은 선배 또 동료 의원들께서 와주시기로 하셨는데, 한국당 의원님들도 지금 본청에서 다 긴급 사안에 대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당, 민주당이 다 지금 본청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간을 내서 보수란 무엇인가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연속 기획 토론 시리즈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수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또 두 번에 걸쳐서 진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총 4번 토론회 중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연속 토론회를 통해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한 진영 간의 고민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정치 현안에 대한 분석과 우리 정치가 추구해야 할 미래적 가치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이념 논쟁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우리 정치 문화의 하나였습니다. 국가적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보다도 이념적 논리에 갇혀 시간을 허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정치 상황은 이러한 이념의 양극화가 극단주의로 치달아서 갈등은 더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혁 보수를 기치로 창당한 바른미래당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진정한 보수의 길, 상생의 정치 발전의 길에 대한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성황리에 개최된 오늘 이 토론회가 대한민국 정치 문화를 한 단계 상승시키고 작금의 국회 사항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이 개인 토론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문희상 의장님께서도 원래 축사를 해주시기로 하셨죠. 그런데 국회 사정 때문에 지금 병원에 가 계시는 그런 연유로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이번에 사보임계를 접수하는 그런 과정에서 국회 의사과와 조금 서운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보수의 위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외 여러 벤치마킹 좋은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을 채택하기에는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저걸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성공 사례를, 우리가 다 아는 성공 사례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 사견을 좀 담아서 제가 바른정당의 초대를 받고 왔으니까 바른정당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사견,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한국 정치 현재의 구도라고 하면요, 얼마 전에 제가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님께서 자기 대선 주자 18.3으로 1위시더라고요. 지금 여권에서는 이낙연 총리님이고,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낙연 총리가 황교안 총리를 이긴다,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여론조사일 뿐인데 이 이후로 여러 가지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KBS에서는 9시 뉴스에도 다뤘고, 황교안 대선 주자, 총리들의 대결이다, 총리 시대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조사했는가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조사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남자 여자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 조사가 나와 있고요. 조사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남성 여성 비율이요. 이 조사에서 남성 여성 비율이 2대 1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유권자 수를 봐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2배 가까이 조사가 됐고요. 50대 60대는 조사를 많이 했어요. 더 했습니다. 목표치보다. 근데 20대 30대 40대는 할당을 채우지 못했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채워야 되는데 그 분량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라고 하는 단순 곱셈을 적용을 한 건데 대구 경북에서는 목표 할당을 뛰어넘었고요. 전 조사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선전화 50%, 무선전화 50% 조사입니다. 요즘 핸드폰이 없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잖아요. 근데 유선전화 50%가 굳이 필요할까? 그러면 유선전화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평소 낮 시간, 저녁 시간까지 조사를 하더라도 유선전화가 있거나 유선전화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될까? 생각해보면 조금 여러 가지 생각해볼 것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조사에서 과연 바른미래당의 열성 지지층은 얼마나 될까? 특히 이런 여론조사에서 설명을 다 들으면서 바른정당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특히 혹은 민주평화당이 좋다, 혹은 정의당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정의당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진성 지지자는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이냐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은 가중치 조정을 했다라고 하지만 곱셈이거든요. 근데 기본 조사된 로우 데이터에서 약간의 변형을 가하는 것이지 로우 데이터 자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 다른 조사도 한번 살펴봤어요. 또 다른 조사는 2019년 4월 3주차입니다. 양당 체제가 완전히 굳어진 것 같아요. 민주당이 37.8%, 자유한국당이 31.3%, 나머지는 다 10% 미만이죠. 정의당도 지금 7.4%로 나옵니다. 조사 방법은 또 여기 나와 있는 걸 다시 살펴보니까 여기도 남자 대 여자는 2대 1이에요. 그리고 20대 30대는 과소 표집돼, 아까보다는 좀 나은데 50대 60대는 과대 표집됐고 수도권은 적고 경상도와 전라도는 많고, 제가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기계와 대화한 응답자가 70%가 넘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상담원이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유선 비중도 여기 20% 정도 되지만 기계가 전화 와서 ARS로 응답한 사람들이 70%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정당의 진성 지지자가 아니라면, 여기 내가 꼭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응답에 얼마나 응할까? 혹시 열성 지지자만을 조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우리가 좀 많이 믿잖아요. 여론조사 나오면 일희일비하는데 여론조사라는 게 그렇게 잘 맞았다면 세상은 어떨까? 지금 영국 의회에서 싸우는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브렉시트는 통과가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거의 95% 이상 되는 여론조사들이 브렉시트는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걱정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브렉시트가 통과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선 하루 전까지도 힐러리의 당선 확률이 95% 이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결과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가 훌륭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는데, 분명 살펴볼 수 있는, 여론을 살펴볼 수 있는,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참고 자료는 될 수 있는데 그걸 과신할 필요가 있을까?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저희 다 먼 기억 같은데 19대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 180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의도해서 보는 거 아니고요. 그냥 신문을 그냥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 개헌 저지선을 넘어서면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실제 제1당은 새누리당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창원 성산에서도 아주 작은 거긴 하지만 오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창원 성산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겼다라고 하는 오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는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이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담론이 조성된다라고 하면 그 흐름을 통해서 여론이 끌려가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왜 이렇게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느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좀 있는데, 이건 여러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 한 개의 창원 성산이라고 하는 지역구였잖아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별로 다뤄지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론조사를 믿지 마라가 아니라 여론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보수 진영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의 위기고 탄핵 이후에 보수 진영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2008년도 뉴요커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2008년도에 The Fall of the Conservative, 보수주의 위기라고 하는, 보수주의 추락이라고 하는 신문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때는 금융위기,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고 그 이후에 오바마가 당선되고 공화당은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거의 그럴 때였었는데, 지금 보시면 대통령은 2010년, 이로부터 2년 정도 지난 2010년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8년 이후에 공화당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 혹은 하나의 선거의 일희일비해서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2016년도 초에 외교원의 어떤 자리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걱정을 했는데, 트럼프의 사례를 가져올 겁니다. 트럼프가 문제가 많죠. 기행도 있고요, 막말도 하고 여러 가지 혐의도 많고 말도 짓기도 하고 품격도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의 성공 모형을 왜 간과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배울 필요는 없지만 트럼프의 일렉션 스트래티지 플레이북은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 플레이북을 활용을 해서 보수가 집권한 경우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깨기 위해서, 선입관을 깨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위가 링컨이고요, 2위가 늘 차지하고 있는 게 사랑받는 대통령이 도널드 레이건입니다. 근데 레이건이 대통령일 때 80년대를 생각을 해보시면 배우 출신 대통령이라고 폄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가 아니라 언론인이나 엘리트를 통해서 훌륭한 대통령 순위를 꼽아보면은 레이건은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배우 출신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서 폄하되고 있는 게 많았다는 거죠. 최근 3, 40년 동안의 미국 대통령을 봤을 때 보수주의자 대통령들 가운데에서 폄하되지 않은 대통령이 있는가? 언론에 쉽지 않거든요. 조지 W.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희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일단 제가 전체를 다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걸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좋은 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쪽은 총을 들고 있는 두테르테입니다. 저쪽은 브라질에서 얼마 전에 대통령으로 집권한 보소나로입니다. 극우주의자라고 되고 있죠. 극우주의자 맞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대통령이고 기행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덜어내되 그들의 성공 방식에서 뭔가 긍정적인 측면을 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제 사견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살펴보는 게 어떻게 트럼프를 지지해? 트럼프 지지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2018년 1월에요. 뉴욕타임스에서 흥미로운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 면을 다 할애를 했거든요. 뭐냐면 뉴욕타임스에서 흥미로운 시도였는데 뉴욕타임스가 진보주의적인 신문이다. 반트럼프 신문이다. 라고 하는 비판이 많다. 우리 독자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독자들이 보내주는 여론을 우리 사설 대신 한 면에다 그대로 실어보겠다라고 해서 신문의 한 면을 트럼프 지지자들이 보내온 편지로 뉴욕타임스에서 실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사람은 나는 트럼프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힐러리가 싫어서 찍었다. 트럼프 좋아서 찍은 거 아니다. 트럼프 보면 창피하다. 그죠? 그리고 얘는 쓸데없이 여러 가지 싸움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의 품격도 갖추지 않은 것 같다. 근데 트럼프가 한 걸 보자. 세금 감면 정책, 보수주의자 정책 그대로 이행했다. 아이시스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았는데 중동에서 아이시스 문제 없지 않느냐. 그리고 보수주의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판사들은 다 임명을 했고 그리고 환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환경 규제나 이런 부분들 다 해소를 했다. 규제를 상당 부분 철폐를 했다. 나는 사실 조지 W. 부시를 사랑했지만 트럼프는 좋아하진 않았지만 조지 W가 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좋아하진 않을 수 있어도 해낸 걸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트럼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알아주고 이해해줬다라고 하는 철강 노동자의 편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시면 트럼프 저 앞에 저쪽 끝에 있는 걸 보시면 트럼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건 거칠다, 무례하다, 그리고 이거 답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걸 보니까 난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뭘 했나 한번 살펴봤더니요. 경제정책을 한번 볼게요. 트럼프가. 이건 1년차 때의 수치인데 2년차랑 큰 차이가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주식시장은요. 계속해서 상승 국면입니다. 지금 약간 정체되긴 했지만 역대 최고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10년치 트레저리 레이트 같은 경우도 거의 사상 최근의 가장 최고치고요. 그리고 GDP 그로스는 거의 3.5% 정도까지 찍었죠. 미국에서 3.5%는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택 가격도 올랐어요. 2008년도에 저기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얼마나 폭락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정권 하에서의 공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택 가격도 올랐고 그리고 실업률이 사상 최저입니다. 거의 원전 고용에 가까울 만큼 최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흥미로운 건 히스패닉 계열의 노동자 실업률이 최저, 역대 최저 60년 동안 그리고 흑인 실업률도 최저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정말로 대단한 일들을 해낸 거죠.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트럼프의 성과가 아니라 오바마의 성과가 트럼프로 이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직업도 많이 늘어서 직장도 이건 1년 차긴 하지만 상당수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데 그 일자리 중에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공장 일자리, 2차 산업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대단하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기계화가 돼서 공장 일자리가 늘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일들을 기계가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자는 억지로 늘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공장 일자리, 스틸 인더스트리 혹은 자동차 인더스트리 이런 곳에서 일자리가 미국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경제적으로는 대단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뭘 했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외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많지만 이걸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또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가 엇박자가 날 때도 있습니다. 트럼프 자신이 말을 뒤집게 할 때도 있습니다. 상당한 혼돈을 가져오거든요. 혼돈을 가져옴을 통해서 트럼프가 과연 얼마나 잃었는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 사람은 예측을 뛰어넘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예측을 뛰어넘는 외치들을 해요. 근데 내치에 있어서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보수주의적인 위치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유권자들이 이익에 봉사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2년은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 공약이 옳고 그름은 차치하겠습니다. 아마도 선거 공약을 말 그대로 지키려고 한 대단히 드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경장벽 세우는 것 때문에 정부 폐쇄까지 감안한 걸 두고 저 사람 뭐 하는 거냐, 이상한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키 공약이었거든요. 키 공약을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잘한다, 좋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오바마는 좋은 사람, 트럼프는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시각을 좀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관점과 맥락에서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장점을 제가 봤을 때 보면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를 우선해요. 그리고 트럼프 말을 보면 정말 초딩 문법이라 할 정도로 단순한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말이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를 생각하면 이렇게 잘 전달되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2019년도 시팩이라고 하는 보수주의 연합회의에서 트럼프가 연사로 가서 트럼프가 연사를 2시간 동안 했습니다. 연설을. 뭐 자기 개인 농담도 섞어가면서 옆집 아저씨 얘기도 하면서 2시간 동안 했는데 사람들은 비웃어요. 연설을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있는가. 근데 그 자리가 트럼프 자신의 팬미팅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근데 자신이 지지자를 위해서 그 정도까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소통에 대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추상적인 내용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자신의 물건이 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제공하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는 우스워 보일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런 말을 라고 생각하고 저래도 되나 싶은 것들이 많은데, 미국의 보수주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일랜드나 골드워터가 했던 말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크게 트럼프가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이상한 말들 많이 했었으니까요, 과거에도.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바른정당의 초대를 왔으니까 제 생각 말씀드리면 이런 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지자와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로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언론에 묻어가기로 스스로 노출시키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럴 바엔 트럼프의 트위터가 훨씬 낫지 않나요? 트럼프로 소통한다고 하지만 미디어 환경이 부정적이라고 하면 내 지지자와 내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정치에서 보수가 잊고 있었던 숨은 유권자가 자영업자와 서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핵심 지지층일 수 있는데, 기업 얘기를 하고 자유를 이야기를 하지만, 저 진정한 보수라는 말씀 죄송하고, 보수라고 하면 서민이란 이야기들, 자영업자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주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잊은 게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강력한 법 집행입니다.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입니다. 착한 사마리아법에 대해서 논의가 거의 없어요. 이런 거죠. 지하철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거나 힘을 여러 가지 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 도와줬는데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내가 입을 수 있는 향후의 피해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수가 법의 형평, 강력한 법 집행, 안전, 치안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복지에 대한 논란도 스펙트럼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은 드는 건, 복지는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복지는 국가에서 해줄 것이냐 개인이 할 것이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근데 프레임이 선별이냐 보편이라는 프레임에 잡혀 있다 보니까 뭔가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과연 보수가 새로운 정책들을 내놨는가, 학종 비중과 정시 수시 비중 조정하는 거 외에 새로운 담론을 내놨는가, 공정한 경쟁을 왜 이야기하지 못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제가 감히 제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당의 이념 스펙트럼 얘기도 있는데 지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담았다고 말씀드리면 바른미래당은 제3당입니다. 근데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당과 2당은 다뤄주지만 3당은 be the first mover, 먼저 움직여야 되고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해야 되고 유권자를 차선에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였던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과연 자신의 지지자를 위해서 정책으로 무엇을 냈던가, 전체적인 보편적인 정책 말고요, 자신의 지지자가 누군지 아는가,
누구를 대변하는가, 자신의 지지자를 위해서 어떤 무엇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됐던 건 핵심 지지층이 없이 과연 양당과 경쟁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가지는 간단하게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수라면 치안과 안전을 중시합니다. 강력한 형 집행과 무기력한 공권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수라면 교육의 자율성을 중시할 겁니다. 수시 정시 이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의 선택권의 중재를 강조해야 되고, 학교 내에서 강제 선택, 학교에 대한 선택권,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보수라면 본편의 선택 복지 이슈가 아니라 복지 수급자의 선택을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 에너지, 산업, 경제, 세제, 보수의 색깔이 무엇인지 스펙트럼 안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닌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과소대표된 청년 유권층이 있어요.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의원수에서는 2%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청년층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 의원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부족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중석 교수님께서 미국 사례, 특히 트럼프 사례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소통의 중요성, 지지층의 관리의 문제, 그다음에 제3정당의 문제, 그다음에 현실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보수가 어떤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발표에 대해서 일단 두 분의 지정 토론을 듣고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은 이화여대 유성진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토론은 뭐 발표 내용도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냥 전반적인 상황과 앞으로의 변화 뭐 이런 측면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제 뭐 트럼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겹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당선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트럼프임에도 당선이 됐다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성 제도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다. 뭐 늘상 그래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할 정도로 높지 않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원인은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게 너무 양극화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전에 많이 보였던 대화나 타협보다는 극단적인 갈등, 그러니까 갈등의 해결 방식이 굉장히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어제 최근에 벌어진 한국의 상황도 비슷한 거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제도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일단 높다라는 거. 뭐 연동된 사안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새로운 것을 항상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2007년, 8년 이 유권자들의 투표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2007년, 8년쯤이 굉장히 낮았던 시기고요. 사실은 민주화 이후로 계속 낮아졌던 국면이었다면, 그 이유는 다시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최근의 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높지 않은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유권자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다라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아직 가시화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미국에서는 사실은 2008년에 오바마가 당선이 된 것도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고요.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도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많죠, 많은 일들이. 뭐 최근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대선에서는 뭐 코미디언이, 정치 경험이 하나도 없는 코미디언이 당선이 되는 일들도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권자들이 뭘 찾고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수가 해야 될 일이 뭔가가 분명히 보이는데, 지금 1차적으로 눈앞에 있는 이 일종의 이
장이라고 한다면 2020년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 총선을 앞두고서 보수가 도대체 어떻게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제는 유권자들은 새로운 것을 찾고요. 유권자들의 그러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으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더불어민주당 글쎄요. 저는 여기 국회의원분들 많이 계시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과 거리가 멀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들입니다. 유권자들은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정당들은 여전히 뒤처져서 과거 이야기를 하고요. 여전히 남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자기들이 뭘 하겠다는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정당뿐만 아니라 그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실은 어느 정당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냥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어제 벌어지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일들에서 국민들은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냥 아이고 또 저러는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재밌는 건 각 정당은 상대당이 잘못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측면이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면 보수란 무엇인가, 앞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켜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한국 정치를 진보 보수로 나누었던 일종의 이념적인 스펙트럼 혹은 기준을 보면 북한과 관련된 이슈, 시장 경제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 공유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시장 경제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세부적인 차원에서는 갈라질 수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별로 그렇게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눈에서 시각에서 봤을 때 정당이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운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합의할 수 있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전통적인 진보 보수를 나누었던 기준 자체가 현재적인 의미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사실은 포인트가 있는 거고, 기존의 기준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는 사실은 자유입니다. 자유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거 정부 국가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정부나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의 틀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이 가치의 틀을 가지시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안보, 안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들이 느끼는 안보의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삶의 위협의 내용들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20대들은 직업이죠. 일단 실업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고요. 저와 비슷한 이제 40대, 50대들 같은 경우는 부양과 교육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 대학 교수가 4인 가정을 꾸려가기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근데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국가에서 뭔가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뭘 해주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삶의 위협으로 다가온다라는 거고요. 저보다 이제 더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생존의 문제가 되겠죠. 건강 생존의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답을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당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20대들에 대해서 실업을 없애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만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 정당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의미의 안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지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요. 보수가 지켜줄 수 있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정치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김주석 교수께서 잊혀진 유권자, 서민, 자영업자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로널드 레이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강화태 교수님께서 보수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보수가 까먹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로널드 레이건이 성공했던 가장 중요한 일종의 모토는 온정적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한 사람,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 삶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메시지를 자꾸 던질 수 있어야지 보수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꾸 이 정책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이 뭐 계속 축적이 되어 가면 말 그대로 보수의 가치가 재정립이 될 수 있고 지금 주요 정당에서 못하고 있는 새로운 부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른미래당이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구태하고 기득권적이고 낡은 보수 저는 지향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보수는 끝났다. 새로운 보수로 개혁되어져야 된다.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를 지향했지만 그동안 실패한 거,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는 반성합니다. 이제는 자고우면하지 않고 보수 개혁을 위해서 전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보수 개혁의 방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기득권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우선된 그런 정당, 그런 정책이다. 두 번째, 변화하는 국제 정세, 특히 동북아 정치 질서에 대해서 강한 대한민국의 주도권, 그런 걸 쥐고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정당과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대결과 투쟁이 아니라 우수한 정책으로 수권할 수 있는 정당. 사실 이런 걸 그려보는데요. 제가 좀 예전에 경험을 말씀드리면 선거 때 보수의 슬로건은 참 어려웠습니다. 진보의 슬로건은 굉장히 간단하고 머리에 들어오고, 보수의 경제 정책, 저도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그 경제 정책이 도대체 나한테 어떤 삶의 변화를 주는지 헤아리기 어려웠고, 진보의 경제 정책은 저 사람이 되면 내 삶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제가 1987년도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보수 쪽에서 노태우 후보가 나왔고요. 진보에서는 이제 삼김이 삼김이 다 진보는 아닙니다만 김종필, YS, DJ 이렇게 나오셨죠. 그 당시 제 기억에 노태우 후보의 경제 공약이요, 성장률 몇 프로를 올린다, 1인당 소득을 몇 프로 올리겠다. 사실 그걸 들었을 때 그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먹은 게 그 당시 DJ가 본인의 말은 대중경제라는 걸 공약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하도 그 얘기를 듣고 재밌어서 좀 이 음성을 따라하면서 해보면요, 나아가 집권을 해야 여관도 돌아가고 이발소도 돌아가고 과부도 먹고 살고 술집도 먹고 사는, 그것이 나아가 말은 대중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요, 야, 대통령 될 분에 그런 공약이 왜 이렇게 말이 거칠고 그럴까 하고 저는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좀 더 잘하면서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기술이 들어있구나. 노태우 후보의 그 경제 공약, 성장률 몇 프로, 이건 공부를 좀 더 했든 안 했든 너무너무 어렵고 나한테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김대중 후보의 이 공약은 당장 여관, 이발소, 술집, 과부 이런 분들을 찝은 겁니다. 그분들이 전국에 과연 몇 분이 될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분들은
도대체 몇 분이나 될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직업엔 귀천이 없습니다만 좋은 직업보다는 굉장히 3D 직종이고 어려운 직업일 텐데 저 후보는 우리를 아는구나. 저 후보는 우리를 기억해 주는구나. 난 내용은 모르겠고 저 후보가 되면 내가 하는 여과는 좀 잘 돌아갈 것 같구나 하는 이런 기대감을 준다는 거. 저는 나중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보수는 부자고 서민에 관심이 없다. 진보는 서민 편이다. 이거에도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보에서 항상 얘기하는 조세제도 얘기할 때 부자 증세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가 보다 라고 얘기하는데 보수 쪽에서는 도대체 서민을 위한 조세의 어떤 공약 같은 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부자 증세면 그 반대되는 개념은 뭐가 있을까? 서민 감세라는, 어려운 분들은 더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라는 서민 감세라는 이런 두 가지 프레임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수는 강남이고 진보는 강북이다. 이런 또 고착된 그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남도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사실 강남권에서 서초 하나만 빼고 다 저기 진보 진영에서 앗아갔는데요. 제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부자고 그동안 계속 관습적으로 또 어떤 그런 트렌드가 보수 진영을 지지했던 분들인데 어떻게 이번에는 그랬냐 했더니요. 이것도 고착화된 그런 프레임이 보수는 전쟁, 진보는 평화. 이 프레임에 걸리니까 강남에 있는 분들이 정말 북한 핵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안보적인 문제가 왔을 때 전쟁이 나면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는 벌어놓은 재산들이 다 잿더미가 될 수 있거나 아니야 전쟁 나면 안 되지 평화로 가야지 하는 그런 데 또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래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평화는요 원래 보수의 원래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 공동선언부터 시작해서 노태우 대통령의 뭐 남북 그 일체 무슨 합의문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YS 좀 변형돼서 DJ 노무현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렇게 물론 변형은 돼 왔지만 그래서 그 평화론 같은 것도 보수가 원래 해왔고 할 수 있다라는 거 빨리 찾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복지도 보수는 복지 싫어하고 진보는 복지 주고 저는 여기서 개혁 보수의 입장에서 전 복지를 한다면 복지의 그런 수혜자가 사회 통합에 기여하냐 사회 분열에 기여하냐라는 걸로 기준을 놓고 한번 보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개혁 보수의 복지는 그 복지로 인해서 그 수혜자들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그런 복지가 저희들이 추구해야 되는 개혁적인 중도 보수의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사실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나온 거지 뭐 제 얘기를 드리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하나 저희들이 아쉬웠던 것은 2016년에 이제 탄핵이라는 그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정치적인 격변기가 있었습니다. 김광두 교수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국가미래연구원의 원장님이셨던 분이 2016년에 대한민국의 화두는 공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수는 공정하지 않다.
이런 데 많이 빠져 있는데요. 그런 공정이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었고 화두였을 때 우리가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1차에서 6차 참여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가장 필요한 화두는 공정하지 않은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최순실 사태가 사실 터져서 정말 트리거 역할을 했다. 정말 불에다가 기름을 끼친 역할이 됐다. 최순실 사태가 그 사태의 전부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공정하지 않은 세상이라는데 정말 불을 지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수는 앞으로 무슨 대국민 메시지를 내든지 공약을 하든지 할 때 어젠다 세팅을 확실하게 해야겠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줄 것은 정말 고상하고 또 학구적이고 또 현학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을 우리는 비판합니다. 물론 문제가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만 소득 주도 정당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만 합니다. 그럼 보수가 내놓을 그럼 뭔데? 너희가 말하는 경제 정책은 뭔데?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나마 나온 게 혁신성장이라는 말 외에는 더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 과연 어떻게 되어 왔는지 앞으로 2, 3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 건지 시뮬레이션도 해서 국민한테 알리고 보수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죠. 성장형 균형 발전 정책이라든지 예를 들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3년 후에 여러분의 집값은 이렇게 낮춰주고 여러분의 소득은 이렇게 올려주고 세금은 이렇게 감면해주고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젠다 세팅을 하는 기술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제 우리 김준석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바른미래당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향후에 나와야 될 국민적 관심은 이제 보수 통합이라는 이제 화두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통합만 하면은 보수는 좋아질 것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 혁신 아니면 보수 개혁 플러스 통합이 함께 가지 않으면 무조건적인 통합은 어떤 면에서 그 결과가 나빴을 때 보수의 싹을 다 말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절하게 스스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자아 비판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혁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분 곱하기 속도 곱하기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명분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커다란 임팩트를 가지고 혁신을 하지 않으면 보수는 앞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살아남기 힘들다. 그 개혁 속에 통합이든 자강이든 해야지 보수의 미래가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여러 나와주신 우리 김준석 교수님, 강원택 교수님, 또 유성진 교수님과 또 가상준 교수님을 비롯해서 제가 드린 학구적이진 않으나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가르침을 주시겠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